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원주민 등과 모여서 나눈 대화 속에서도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그분의 대장동 개발사 지분이 8%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반려견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다 삭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사진을 올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쇄도했는데 집거 중이던 이낙연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유흥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이르면 내일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발사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정부는 오늘 2027년까지 5번의 추가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고체 연료 추진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외신들도 한국 첫 자체 기술 발사체라는 점을 앞다퉈 전했지만 중국에선 1970년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올해 고온 현상 등으로 자연산 송이가 귀하다 보니 금값이 됐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어 불법 채취꾼들이 몰리는데 주민들의 감시를 피해 더 험한 곳으로 들어가 송이를 캐다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보통 창고용으로 쓰는 작은 이동식 컨테이너인 농막 가격이 요즘 껑충 뛰고 있습니다. 조금만 개조하면 주말용 주택으로 쓸 수 있어 수요가 늘고 있지만 물류 대란 여파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 등장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게 주요한 관심사죠. 앞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그분이 등장을 했지만 관련자들의 말이 달라서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과거 남욱 변호사도 그분이 대장동 개발사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라는 게 따로 있기는 있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개발사 지분 구조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의 지분을 양도받아 자신들의 지분이 85%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분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합니다. 아니 85%. 8%는 딴 데 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분은 언제든지 실질적으로는 93%. 그분이 대장동 개발사의 지분 8%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녹음이 이뤄진 2014년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발업체 선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팀이 뒷돈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 변호사의 언급은 차명 지분의 형태로 이익의 일부를 그분과 나누기로 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분이라는 표현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또 다른 녹취록 속에도 등장하는데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개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동일 인물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성남시청 압수수색 자료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자신들이 구속영장에 써넣었던 핵심 혐의를 빼버렸습니다. 배임 혐의도,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뇌물 5억 원 혐의도 다 뺀 건데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에 총대를 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배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뭉개다가 유야무야 시킬 거라 이거죠.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주요 혐의는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1,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임 혐의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수사팀에게 윗선 수사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배임 혐의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과의 면담도 시도했지만 검찰이 방역 수칙을 이유로 입장을 불허하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죠. 윤석열 후보는 검찰이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 29명은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재명 살리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이 모든 것을 덮으려는 공작적 기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몸통을 숨기고 꼬리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김호수 총장과의 면담도 시도했지만 대검이 방역수칙을 들며 전원 입장을 불허하자 양측은 2시간 반가량 대치했고 결국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김호수 총장 내려오라 그래요. 못 내려오는 방침은 없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박범계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긴급 소집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이재명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역사상 가장 추악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진 건 검찰이 특정인을 엮기 위해 무리한 끼워 넣기를 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했는데 구속영장에 쓰여있던 그 혐의하고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배임 부분이 빠졌어요. 네, 영장에 담긴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뇌물수수, 배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배임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구속영장만도 못한 공소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 기각과 체포한 남욱 변호사의 영장 청구 없는 석방 등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유 전 본부장 측은 김만배 씨 동업자들 사이에서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키맨으로 몰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이어서 추가 기소 후 재판을 병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뿐만이 아닙니다.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 의혹, 그 네. 금액도 많이 줄었어요. 네, 이 역시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소장에 담긴 뇌물 액수가 기존 8억 원에서 3억 원대로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마저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자백에 따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4인방 진술과 녹취록만 의존한 결과라며 부실 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농담처럼 한 말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또 거기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뇌물을 약속했다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점이 바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 실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 비상장 주식 고가 매입, 자금 투자, 또 단순 증여 등 유 전 본부장에게 화천대유 배당 특혜의 대가를 전달할 여러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선 뇌물을 약속한 혐의는 추가 물증 없이 뇌물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뇌물 혐의만 들어가면은 그러면 윗선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이렇게 제외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인데요. 그러니까요. 때문에 윗선, 즉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또 어제 5번째 압색에서야 시장실 등의 자료 확보에 나선 점 등도 비판 여론을 키웠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시장실 압색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조차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지사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팀 내부에서 네. 수사 방식을 놓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그게 뭡니까? 어제 대장동 4인방을 모두 불러 조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대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네. 이 얘기를 두고 이제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휘부의 대질 지시에 물증 없이 진술이 엇갈리는 주요 피의자를 대질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일단 검찰은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4인방이 수차례 소환되는 상황에서 대질 필요성이 나왔지만 사실 법조계에선 수사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겹치는 공범 간 대질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물증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선 오히려 말을 맞추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갈등도 있고 해서 그런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네, 정치권에선 끊임없이 나왔고 오늘은 또 시민단체에서도 특검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오늘 검찰의 부실 수사를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된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는 물론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현 성남시장이죠.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고 관련해서 관련 민간 업체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 시장이 오히려 대장동 사업의 배임을 인정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SNS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청렴 계약서에 의거한 부당 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그 청렴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 이득 환수를 성남시에 권고했는데요. 네. 법조계 관계자는 성남시, 나아가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계가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은 시장의 발언으로 배임을 빼고 기소한 검찰은 부실 수사 지적이 더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후폭풍이 없는 믿을 수 있는 수사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다 삭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어서 사과는 개나 주라고 국민을 조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겁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식 SNS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반려견에게 사과를 건네는 사진과 함께 토리아 인도 사과다 등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공식 SNS에도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모습과 사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어제 윤 전 총장이 송구하다고 밝힌 지 채 몇 시간 되지 않아 게재된 사진들입니다. 때문에 해당 사진이 사과는 개에게나 주겠다는 조롱의 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새벽 시간에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파문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1시간 반여 만에 사과 관련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미 퍼져버린 뒤였고 여기다 권성동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이 수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해명을 했다가 발언을 정정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냥 약간 재미를 가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계절 과일인 사과와 관련된 글을 올려보겠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며 SNS 담당자의 실수지만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내며 관련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사과에도 문제의 사진을 누가 찍어 올린 건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도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서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6일 속옷 차림의 윤 전 총장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는 윤 전 총장의 SNS 관리에 관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강아지 눈에 사과를 주는 여성의 모습이 비춰져 있었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도 나오면서 문제의 사진을 올린 주인공으로 김건희 씨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김건희 씨가 개를 찍게 허락한 건 맞지만 사진을 찍어 올린 건 물의를 일으킨 실무자라고 밝혔지만 비판은 여야 모두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 착잡하다는 글을 올렸고 홍준표 의원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윤 전 총장을 옹호했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번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SNS 담당자는 좀 전부터 조금 적절하지 못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종일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하려면 제대로 좀 사고를 해야지. 이런 식의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를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패배 후 자맹하던 이낙연 전 대표도 침묵을 깨고 윤 전 총장은 대선 주자 자격을 잃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장동 국감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와 봉하마을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친문과 친노를 끌어안기 위한 행보인데 특히 광주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맹비난하며 윤 전 총장이 왔을 때 이 전두환 이름을 발로 밟기가 참 힘들었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뒤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 윤석열 전 총장의 역사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살인 강도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독일은 나치 전범을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젊었을 때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닮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때마다 사실 자주 그 말씀 하셨어요. 젊었을 때 남편을 많이 닮았다. 오는 25일까지만 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0직장도 맞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측을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 구성을 위해 친노 좌장인 이해찬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해찬 전 대표가 특정한 자리를 갖게 되면 상황 정치 논란이 일 것이라며 잘 의논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발사된 누리호는 마지막 3단 로켓의 연소가 46초 일찍 끝나면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부는 내년 5월을 포함해 2027년까지 누리호를 5차례 추가 발사하고 연료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이젠 우리도 얼마든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솟구칩니다. 누리호는 목표 상공까지 순조롭게 비행했습니다. 1단부터 3단 로켓의 분리와 페어링 제거도 성공했습니다. 아쉽게도 탑재된 위성 모사체는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5월 달에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 꼭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5월 19일 2차 발사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추가 발사는 2027년까지 모두 5차례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2024년에는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꿀 계획입니다. 고체 연료를 쓰는 발사체는 액체 연료 기반 발사체처럼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누리호 성능 향상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1단 로켓 엔진 하나당 추력을 82톤으로 올리고 탑재 가능 위성의 무게는 2.8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3단 로켓의 연소가 조기 종료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쏘아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외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첫 자체 기술 발사체라는 점에 집중했는데 중국 매체에선 1970년대 중국 기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수정 기자 보도합니다. 외국 언론은 누리호가 한국의 첫 자체 기술 발사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사 과정과 의미를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누리호 발사가 한국의 광범위한 우주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AP통신 역시 이번 시험 발사가 위성 발사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로켓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해 우주개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면 한국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린 7번째 국가가 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시험은 무기 개발 경쟁의 일환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며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남북 군비 경쟁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누리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에선 평가 절하하는 듯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이 1970년대 개발한 창정 2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전문가 발언을 전하며 한국의 기술 개발 자체를 깎아내렸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누리호 발사가 주변국에 긴장감이 도는 시기에 이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동네 후배들을 모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선배 말을 듣고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후배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뛰어가고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주차장에 몸을 숨긴 남성을 경찰이 계속 수색하고 잠시 뒤 도망치려는 남성을 제압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은 일명 수거책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현금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빠르게 도망가는 남성을 따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외에 조직을 구성하고 범행을 관리한 20대 A씨와 망을 봐주던 또 다른 공범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3명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이 중 2명에게서 6,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책 A씨는 동네 후배인 공범들에게 돈만 받아오면 된다고 말하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중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한테 받은 돈을 이제 중국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는 점조직을 꾸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공범 2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고 중국에 있는 범죄 총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올해 고온 현상에 비까지 적게 내려 자연산 송이버섯이 금값이 됐습니다. 1kg에 45만 원까지 한다니 하루 수백만 원도 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주민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CCTV를 설치해도 불법 채취를 막기가 힘듭니다. 감시를 피해 깊고 험한 곳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속 차량이 SUV를 추격합니다. 가까스로 따라잡아 앞을 가로막아보지만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급기야 112에 신고하는 단속원. 도주하고 있거든요. 대천에서 넘어갔어요, 그 차가 지금. 결국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불법 채취한 송이버섯이 가득합니다. 자연산 송이는 올해 고온 현상에 비까지 적게 내린 탓에 품귀 현상이 빚어져
1kg에 45만 원 선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불법 채취로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 보니 채취꾼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적발된 것만 80여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 2시 반이나 3시쯤 되면은 차량이 막 넘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산 입구에다 내려놓고 그 차는 가고. 주민들은 요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24시간 순찰에 나서는 건 기본이고 무인 카메라와 드론으로 산속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아래 입상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채취꾼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속망을 피해 더 깊고 험한 산세를 따라 불법 채취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제청 금수산에서는 50대 남성이 절벽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임산물 채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입산 자체가 금지된 국공유지에서 불법으로 인산물을 채취하면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민들은 수확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언제까지 불법 채취꾼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느냐고 하소연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도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맨발로 자근자근입니다. 뭐 이렇게 밟았습니까? 설마 뭐 음식은 아닐 거고요. 네, 절망스럽게도 음식입니다.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 맨발로 빨간 고춧가루를 잘근잘근 밟고 있습니다. 어휴. 심지어 장화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웃고 떠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외신에 따르면 한 양념 제조 공장에서 촬영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맛은 있지만 발맛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혹시 저것도 중국입니까? 네, 과거 그 중국에서 이게 상의를 탈의한 채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김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현지 실사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양념 공장은 위치가 어딘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요. 베트남라고도 하는데 자세한 건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양념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식품 공장이 네, 식약처는 논란이 커진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냥 살펴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동해 아니라 일본해입니다. 잠깐만요. 거꾸로 아닙니까? 일본해 아니라 동해 아니에요? 네, 물론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예.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럽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가 지중해인 것처럼 일본해가 일본해라는 사실을. 네, 보시다시피 일본 채널인데 한국어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과거에는 영어로만 제공했었는데 이번엔 굳이 9개 언어로 해설하는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아니 듣는 한국인 기분 나쁘게 왜 또 한국어로까지 저렇게 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한일 외교전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국제수로기구에서도 1928년 초반부터 일본해로 표기했다. 미국도 일본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고 지도에도 2000년 전부터 이스트시라고 돼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이번 영상에 확실히 대응하는 게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면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와 일본 측에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일본 새 총리는 우리 대통령 만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골목길 패션쇼입니다. 런웨이가 아니라 골목길에서 패션쇼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델들이 골목길에 총출동했습니다.
일렬 노선 모델들이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요. 모델들이 런웨이가 아닌 이곳에 등장한 이유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40년 동안 한 길만을 걸은 금천구 봉제 장인들이 만든 옷을 알리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소상공인 의류 제조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모델들이 저렇게 거리에 있으니까 거리 자체가 런웨이 같기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요. 네, 다음 키워드 강제 피어싱입니다. 그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피어싱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상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국의 한 쇼핑몰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가 몸부림을 치자 한 여성이 아이를 꽉 붙잡습니다. 귀를 뚫는 피어싱을 하는 겁니다. 아유. 목격자에 따르면 이 피어싱 과정은 10여 분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귀걸이보다 피어싱이 더 두껍게 뚫어서 더 아플 텐데 저거 아동 학대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현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에 따르면은 이 14살 소녀가 촬영을 했는데 네. 10분 동안 아이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피어싱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매장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어싱은 피했습니까, 아이가? 아닙니다. 결국 부모의 승리로 끝나면서 아이는 양쪽 귀 모두 아이고. 피어싱을 했어야 한다고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원하고 부모가 하지 못하게 하지 않나요? 좀 거꾸로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교황 모자가 신기해. 예, 저 이거 봤습니다. 아이가 교황이 쓴 모자를 갖고 놀려고 하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엄숙히 진행되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 아련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황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오자 대주교 의자에 앉게 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다가가도 교황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 손을 잡아줍니다. 급기야 교황의 흰 모자, 이 주케토에도 관심을 보이더니 모자를 달라고 조르기까지 합니다. 교황은 개의치 않았고 다른 모자를 가져와 선물로 주게 했다고 합니다. 아까 피어싱 때 나오는 부모하고는 참 다른 더 어른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자궁 있어도 남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성전환 그 판결과 관련된 일입니다. 네, 한 20대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냈는데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무렵부터 남성으로 인식해 남성 호르몬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별도의 자궁 적출술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이 여성의 신체적 일부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이 성별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으려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을 갖고 있고 남성의 성기는 또 없고 그런데도 남성으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참 전향적인 판결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0일 만에 주민 65명이 옮았습니다. 화장실 환풍구 3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돼 환풍구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자칫 더 번질 수도 있는 거죠. 조희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일 거주민 중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된 뒤 아파트 3개 동에서 주민과 근무자 등 모두 65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올해 들어 주거지에서 나온 최다 확진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이 아파트 내 외부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화장실 환풍기 3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화장실 환기구를 통한 집단 감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화장실에서 기침을 하거나 침방울을 튀기면 바이러스가 환기구를 타고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특히 수도권은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그런 쪽으로 감염이 될 확률이 있어서.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 엘리베이터나 주민 간 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 아파트에는 재택 치료 중인 확진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한편 60대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받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숨진 첫 번째 사례인데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도 있었던 만큼 재택 치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점차 재택 치료를 늘릴 거라고 했으니까요. 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전 6시 51분쯤 이 아파트로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68살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이었는데 기력저하 증세를 보이자 보호자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구급대원은 위중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오기를 25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담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남성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담 구급차가 출동 준비가 안 돼 도착이 늦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병상 배정이 늦어진 것도 환자 이송이 지연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원들에게 시간을 최대한 빨리 선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연락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재택치료를 확대할 예정인데 이렇게 숨진 사례가 나오자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늦게 올 거 없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응급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임시 처방이라도 하겠지만은 그런 거 저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 이송 지연과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미흡 등 재택치료 제도의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청 또 우리 방대본 또 그리고 이 17개 시도하고 이번 사례를 기화로 해서 다시 한번 이송 체계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2차 국민의힘 경선 후보 맞수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개 사과 사진을 두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이 과일 사과 시리즈를 기획한 건 맞지만 의도가 아닌 불찰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사과가 또 계속 사과를 낳고 있네요.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이 시작하자마자 유승민 후보는 이른바 개사과 사진 공세를 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윤 후보님께서 국민들한테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고 불과 한 12시간 지나가지고 한 10시간 지나가지고 인스타에서는 캠프 관계자가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윤석열 후보는 캠프 직원이 올린 사진이지만 본래 자신이 어릴 적 사과를 좋아했던 스토리를 보여주고자 기획했고 이를 승인도 한 만큼 결과에 대해 질타를 받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을 했고요.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제가 이 기획자입니다. 사진 논란에는 몸을 낮췄지만 윤 후보는 유 후보가 인신공격만 한다며 경제 전문가가 맞기는 하느냐고 역공을 폈습니다. 우리 유 후보님이 경제학 박사시고 본인도 또 경제 전문가라고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이 경제 역량을 이 토론에서 한번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뭐 무슨 인신공격이나 했지. 제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저를 인신공격을 하시네요. 홍준표 원희룡 후보는 맞수 토론에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긴급자금 100조 원을 조성해서 부당한 영업 시간 금지, 인원 제한, 또 업종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 맺힌 절규를 우선 해소를 해주고요. 인수위 당시부터 비상경제 대응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형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오는 25일 대전, 충북, 충남 지역 토론을 통해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선은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죠. 유승민 후보의 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4년 전이었죠. 유승민 후보가 대선을 치룰 당시에 유세 현장에 그 딸 유담 씨가 등장을 해서 꽤 화제가 미모였죠.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미모 때문에 시선을 끌면서 당시 유 후보에게 국민장인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는데요. 그 유담 씨가 그 이후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말 크게 혼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오빠는 조금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좀 맏아들 제가 또 이제 집에서 워낙 늦둥이라서 아빠가 저한테는 이렇게 똑같이 이제 혼낼 것도 저한테는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옆에 오빠도 있었나 봐요. 네, 친오빠 유훈동 씨와 함께 아버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한 건데요.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띠동갑, 그러니까 12살 차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실시간 시청자 수가 200여 명 정도였는데 두 자녀가 등장한 직후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응원 덕을 턱턱히 본 유 후보, 경선 막판에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5.18 묘지에서 그 어떤 비석을 밟고 지나간 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지나간 건데요. 이 전두환 기념비는 1982년에 전두환 씨가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을 때 이걸 기념하면서 세워졌던 비석인데 5.18 관련 단체에서 이 비석의 일부를 떼어내서 가져와서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후보, 이 비석을 밟기 전에 오늘 또 밟고 지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다음 요역으로 저희가 갈 텐데 제가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갑니다. 오늘도 밟으실 예정이세요? 그걸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피해가는 분들이 있긴 하더군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 길에 딱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기 왔다 갔을까? 여기는 지났습니다. 여기 지났습니다. 오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 이거 지나가지고 밟으시면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웠지 않겠죠? 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저격을 한 것인데요. 이 지사는 오후에 SNS에도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면서 엄중히 배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원희룡 후보. 그 아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슨 언급을 했어요. 예, 소시오패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꽤 강한 수위의 발언이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네, 대선 후보 간 설전이 치열하긴 하지만 후보의 아내가 직접 참전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강 씨가 신경정신과 전문이라서 온라인상에서 강 씨의 이 발언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강 씨는 형수 욕설 파동이나 여배우 스캔들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SNS에 사시오패스란 말을 남겼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조 전 장관의 사시오패스, 이 말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한 말인데요. 사시오패스에서 이 사시는 사법시험을 뜻합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사법시험 합격 후 국민 앞에 위세 부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만 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마이너스 100의 사시오패스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전두환 발언 등 연일 국민 정서와는 다른 발언을 하는 걸 꼬집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요즘은 정치권이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이 있었죠.
쓰러진 직원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팀 동료이면서 피의자인 A씨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과 같은 종류인데 그런데 이 마신 물병에선 이 성분이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같은 팀 직장 동료인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여러 독성 물질을 발견했는데 생수를 마시고 쓰러져 현재까지 입원 중인 남성 동료의 혈액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A씨 집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 가운데 하나와 동일합니다. 지난 10일 이 회사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음료수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독극물 관련 논문을 찾아본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사무실에서 수거한 생수병에선 독극물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거한 생수병이 남녀 직원이 입을 댄 생수병이 아니거나 신고가 지연되면서 독성 물질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정확한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경찰은 다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혹시 농막을 아십니까? 주로 6평이 안 되는 작은 이동식 컨테이너를 말하는데 원룸으로 개조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하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최근 주말 주택으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집도 아닌 이 농막 가격이 최근 엄청 뛰었습니다.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죠. 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 한 칸 크기의 작은 철제 건물. 이동식 컨테이너인 농막으로 보통 농촌에서 창고용으로 쓰이지만 요즘은 내부를 고쳐 주말용 주택으로도 사용됩니다. 6평 규모의 작은 농막 안에는 화장실과 수도관 등 편의시설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2천만 원 전후면 사들일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 찾는 사람이 더 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어떤 그 삶을 주말이나 휴일에 이제 작은 텃밭 같은 거를 가꾸면서 좀 힐링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인 물류난으로 철강과 목재 등 자재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농막 가격 역시 10%가량 뛰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 그냥 노선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생긴 일인데 운송이 잘 안 되어서 수요가 급증하는 문제,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문제. 이번 물류대란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어서 주말주택 인기 속 농막 품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가락지나 집에 있을 법한 놀이개 등 고리타분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신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덕인데 외국 왕실의 공주가 우리나라에 직접 주문을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신구 포커스앱에서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돌, 옥으로 만든 반지는 은은하지만 깊은 색을 품었습니다. 쪽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비녀는 백옥에 투각으로 무늬를 새기고 각종 보석을 올려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놀이개, 비녀, 가락지, 자수주머니.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전통 장신구입니다. 한때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 등 외석 수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환급성이 높은 귀금속이 우리나라 보석 시장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사극 등 한류의 인기로 부탄 왕실의 공주가 우리의 장신구를 주문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양인들, 유럽인들, 호주, 미국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류인 덕분 영향도 있겠지만 그들이 보기에 이런 저희가 지금 제가 평생 하고 있는 이 한국적인 아이템이 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시선을 잡아끄는 뭔가가 그들에게 통한 것 같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소수의 귀족과 왕실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된 장신구가 사극 등 한류의 인기로 해외 팬들에게 신선하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극으로 비녀를 접한 해외 팬들은
사용법을 공유하며 한국 장신구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I'm going to be doing a Joseon bun. I do not know if I'm pronouncing that correctly. It is a Korean bun from ancient history, the Joseon period. 특히 우리나라 장신구는 영원한 삶을 뜻하는 십장생부터 장수나 행복을 비는 길상문, 당초문 등 문양을 간결한 디자인에 담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장신구는 선처리를 중시하는 원석을 가공할 때부터 원하는 모양을 잡고 작업하며 세밀한 색각보다 윤곽과 선을 부각해 화려함보다는 간결한 아름다움으로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대표하는 액세서리는 미의 기준이 됩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며 사랑받는 한국의 장신구가 지금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 실태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들어 누웠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의 1인당 가용 면적 약 0.3평이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준 잘 준비된 퍼포먼스였죠. 국정감사는 1972년 유신헌법으로 폐지됐다가 16년 만에 부활한 이래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직 의혹에 골몰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외교 안보, 부동산, 가계 부채, 교육 문제는 제대로 거론조차 못하고 뒷전으로 다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이 중앙부처 국감을 압도하는 기이한 일도 벌어졌죠. 국정감사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이유는 먼저 일부 국회의원이 현안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또 더 큰 이유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펼치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눈치를 보며 행동대장으로 전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원 1인에게 주어진 질문 시간이 고작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 3분에 불과하다 보니 시간에 쫓긴 국회의원들은 자기 질문에 답하는 피기관장의 답변을 끊고 자기가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국정감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몇 개월간 준비해온 자료는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요. 아마 여야가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보는 건 기업인을 출석시켜 망신 주는 게 다일 것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원들도 알지 않을까요? 이런 국정감사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이런 국감을 유지하는 것, 그거야말로 배임이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이런 국감 왜 하나 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엔 위드 코로나 최종안이 발표됩니다.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우선 1단계에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이용시설엔 백신 패스가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완전한 제한 해제는 내년 1월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시작 과정에서 정부는 고통이 컸던 업종부터 방역 완화를 추진합니다. 우선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에서 10명까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고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도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통해 영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합니다. 결혼식도 접종 완료자의 경우 500명까지 허용하고 영화관도 심야 시간에 팝콘 등 취식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더 올라가는 12월에는 두 번째 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3단계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 명, 입원 환자가 3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 체계와 방역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속도 조절에 실패하거나 최적의 방역 조합을 찾는 데 실패한다라면 최악의 곡선인 내년 상반기에 몇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의 유행이 생깁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440명으로 이틀째 1,500명 밑을 기록했고 전 국민 70% 접종 완료는 이르면 내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MBN과 외교 안보 싱크탱크 동아시아 연구원은 오늘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외교 안보 분야의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외교 전략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정규 시즌 끝을 향해 달리면서 팀 간 순위 싸움만큼이나 타격왕 경쟁도 치열합니다. 키움의 이정후와 KT 강백호, 롯데 전준우 3파전인데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움이 한 점 앞선 9회 초 2사 1, 2루. 이정후의 타구가 1루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고 그대로 이닝이 종료됩니다. 이정후는 분한 듯 방망이를 연거푸 내리치더니 결국 부셔버리고 맙니다. 19타석 만에 무안타 침묵을 깨고 이전 타석까지 3안타나 몰아쳤는데도 성에 안 찬 겁니다. KT 강백호, 롯데 전준우와 타율이 소수점 4자리까지 같을 정도로 최근 타격왕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 시즌 중반까지 4할을 유지했던 강백호는 올림픽 이후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며 1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정후와 강백호의 양강 구도는 전준우가 9월 이후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며 3파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이제 하나 정도씩을 때려낸다는 생각으로 3타수 1안타 정도, 볼넷 하나 포함.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만약 이정후가 타격왕에 오르면 아버지 이종범에 이어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부자 타격왕이 탄생합니다. 포스트 시즌을 향한 각 구단의 순위 싸움만큼 타격왕을 차지하기 위한 선수들의 경쟁을 보는 재미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서쪽은 맑고 푸른 하늘을 보였지만 동해안을 따라서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안동과 횡성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동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은 전국의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6도 선까지 내려가겠지만 낮에는 가을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립니다. 서울 18도, 광주 20도 등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밤사이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불과한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